한국의 코스피는 그러면 언제 추세적으로 빵 계단식 상승을 할 것이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마무리될 때. 만약에 이번 주말 다음 주까지 변동성이 있다면 이 구간 이후에 가격이 매력적인 상태를 좀 역발상으로 이용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LS증권 리서치센터 신중호 센터장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9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현실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금리 인하의 이유가 이 리세션, 경기 침체 때문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과 시장의 반응이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인하의 사이클이 지금 가장 최근의 경험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이를테면 코로나도 결국엔 뭐 2019년에서 2020년에 넘어갈 때 금리 인하 사이클인데, 다소 조금은 뭐 코로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약간 질병 이슈라고 보면, 네. 금융위기나 IT 버블과 같이 가장 최근의 금리 인상과 인하 사이클에 소위 말하는 버블의 붕괴와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되면서 2년 이상의 장기 하락 사이클이 이 금리 인하 사이클과 특히 연준에 네.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금리 인하가 뭐 소위 말하는 리세션 컷이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즉 이제 보험성 인하냐라는 거는 지나고 봐야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근데 좀 시간을 이렇게 넓게 보면은 뭐 1980년 이후로 보면 반드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리세션으로 접어드는 거냐. 그리고 거꾸로 리세션이라는 어떤 명명을 할 수 있는 사이클이 와도 그게 반드시 주가에 중기 이상의 어떤 자본 손실을 초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0년 2월에 원금을 100으로 했을 때 물론 상당한 아픔이 있었지만 내가 현금으로 투자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리세션이 왔었지만 2개월 동안 원금이 4개월 만에 회복이 됐어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니까 리세션이니까 주식을 팔아라라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게 금리를 인하했을 때 과연 금융위기와 IT 버블처럼 2년 이상의, 그리고 IT 버블하고 금융위기 S&P 기준으로 그 고점에서 다시 고점을 다시 소위 말하는 돌파하는 구간을 생각해 보시면 거의 6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런 구간이냐 아니면 코로나나 90년대 중반이나 80년대 중반처럼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일정 부분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오히려 기회이고 그 이후에 더 강한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구간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물가가 내려오고 고용이 내려와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오늘 저녁에도 우리 시장이 좀 약한 거는 ISM 뭐 BJ 조업 지수도 나와야 그렇죠. 되고 뭐 ADP 공용, 뭐죠 또 뭐 신규 수력 청구 건수, 상당히 많은 투머치 인포메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여러 가지 뭐 TV 토론부터 해서 너무 많은데 그런 것까지 다 챙겨볼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질문이 리세션 컷이냐 보험성 인하냐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따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설사 변동성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지수 기준으로는 2,500 초반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네. 미국 기준으로도 5에서 5% 내외의 조정이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을 진입한다. 사실 지금은 오히려 하락할 때마다 사야 되는 구간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9월 달이든 아니면 10월 달이든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때마다 네. 만약에 싸진다? 그러면 모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사 모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면 그래서 언제 팔지? 그러니까 언제 이게 계속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쌀 때 그렇죠. 사서 정상화되면 바로 팔아야 되냐. 그렇죠. 이게 한국장하고 미국장의 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은 약간은, 제가 이제 요새 PT를 다니면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미국 리스타트, 네. 다시 시작하는, 약간 추세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뭐 주도 업종과 주도주가 바뀔 수는 있지만 S&P가 다시 정고점을 트라이하고 어쩌면 또 신고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리박스피, 리박스피.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박스 필 때 S&P가 우상향 했었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좀 비슷한 국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서 한국 시장은 정말 좀 소위 말하는 바이 앤 셀을 해야 되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싼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은 지금 금리를 내리게 되면 충분히 가게나 기업이 부채를 빌릴 수 있는 체력이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생산성과 성장을 위한 돈의 어떤 흐름, 유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약간 다르게 봐야 되겠군요. 근데 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여러 요소들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이것이 만약에 밸류업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뭐 상법 개정이 됐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해소가 된 다음에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코스피 자본이 얼마나 늘었냐면 네. 누적으로 한 180% 정도 늘었습니다. 그 기간에 순이익은 얼마나 늘었냐? 100% 늘었어요. 아, 그렇군요. ROE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떨어졌네. 네. 그럼 미국은 그걸 어떻게 하나요? 미국은 이익의 증가율만큼 자본의 증가율을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자사 주소가. 그렇죠. 여러 가지가. 그리고 최근 3년만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의 자본 증가율이 25%였습니다. 네. 4분의 1이 자본이 증가했어요. 이익은 2021년에 이익이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190조였거든요. 지금도 190조는 나옵니다. 그 순이익만 놓고 보면 그때 3,300이니까 3,300 바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지만 사실은 그때 1,800조의 체력에서 190조를 낸 거고 지금은 2,300조의 체력에서 190조를 낸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설정을 하면 여기서 한 400조 원 정도의 자본을 매입해서 소각하면 2,400조가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규 상장 혹은 자본. 유상 증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더 체질이 약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수가 늘어났다. 그거는 자본이. 근데 그걸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지만 주식이라는 것도 스탁 마켓이잖아요. 마켓. 수요와 공급의 시장인데 공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공급이 또 늘어난 게 양질의 공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갔을 때 상당히 좋은 신규 상품과 매력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으면 계속적인 현금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익은 질이 떨어지고 올라온 상장주들은 소위 말해서 그때만 잠깐 반짝하고 좀비 기업들은 퇴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근데 수요자들, 투자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제도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금투세나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인 개편이 약간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서 보면 공급이 많은데 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장이 지금 ROE가 8%밖에 안 돼요. PBR 1배, 트레일링 PBR, 확정 PBR로 1배 주면 2,800이거든요. 2,800만 가도 그래서 2,700 넘어가면 계속 상당히 눌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있을 여러 가지 것 같아요. 우리 시스템, 증시의 시스템이 좀 선진화된 그 시스템으로 좀 완전히 그러니까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기업도 오래 걸릴 바뀌고 것이다. 거래소나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이 빠져서 밸류 프로그램들 유야무야 이렇게 없어지면 상당히 힘든 거죠. 지난 10년간 자본 증가율이 180%였다면 앞으로 10년간은 자본의 증가율보다는 이익의 증가율이 더 높아지는 네. 그런 사이클로 가면 결국 10년 후에 봤더니 우리나라의 PBR도 1배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지금 시즌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참 안타깝네요. 네. 자, 어쨌건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네.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게 이걸 좀 확인해보고 가자. 그렇죠. 제조업 지표가 5개월째 계속 하락하는 추세. 이것을 보면은 이것도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월가에서는 뭐 저희가 9월 6일 기준으로 비농업 고용 지표 노동부에서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데 민간 기준으로 한 16만 건 정도가 컨센서스예요. 전월이 17만 건이었는데 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대략 조금 1%포인트 정도, 4% 초반으로 좀
하락한다라는 게 컨센서스이긴 합니다. 이를테면 그때 이제 허리케인 영향도 좀 있었고 이 백투스쿨이라든지 9월부터 다시 이제 바캉스가 끝나서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고용이나 실업률 좀 안정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지표라는 게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하나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ISM 제조업 지표에서 보면 아직도 뭐 위축 국면이다. 뭐 46에서 47로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도 좀 소위 말해서 좀 불안하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졸트라 그래서 네. 구인 공고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해 왔지만 또 간밤에 뭐 700만 건대로 뭐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아 이거 고용 시장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지금 뭐 한 12만 건에서 10만 건 사이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고 아 이거 연준이 B컷 저희 추석 구간에 이제 FOMC가 열리는데 그때 50bp를 내리지 않으면 엄청난 리세션이 올 수 있다라는 공포 분위기가 자극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두에 제가 그 리세션 컷이냐 보험성 인하냐라는 문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왔을 때 저는 금융위기급이 아닌 아주 짧고 강한 리세션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금리를 내려줬을 때 강하게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말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추석 때문에 다음 주까지 변동성이 있다면 이 구간 이후에 가격이 매력적인 상태를 좀 조금 뭐랄까요 역발상으로 이용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의 노이즈로 인해서 꺾일 때는 네. 오히려 그때는 싸게 살 매수의 기회로 네. 삼아야 된다. 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뷰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렇게 고용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투자라든지 고용 유발을 어디서 했냐면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AI 투자라든지 데이터 센터. 근데 앞으로는 이제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이고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지표에 어떤 여러 가지 미국의 지표들도 있잖아요. 금리를 인상할 때는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이제 약간 금리를 동결했을 때 고용과 물가가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이 맞춰지는지를 보려고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진짜 이제 금리 내렸어. 그러면 고용이 유발될 수 있는 지표들, 이를테면 기업 입장에서는 크레딧 그로스, 즉 대출을 왜 은행에서 빌려면 뭘 하겠습니까? 설비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고용을 할 거잖아요. 이 대출이 돌아서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대출이 돌아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구재 주문 같은 설비 투자와 관련된 어떤 그런 지표가 올라오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 지표가 고용과 물가 지표가 후행 지표이기도 하고 이런 네. 지표보다는 이거를 지금 앞으로는 안 무너질 수 있다. 금리를 내리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돌아서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지표들이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기업 대출들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는 빅테크 위주로 캐펙스라든지 이런 걸 끌고 왔지만 이제는 빅테크 아닌 기업들도 낮아지는 금리에 연동돼서 서서히 투자를 위한 어떤 뭐랄까요 비용 그 차입이라든지 아니면 설비 투자를 하는 구간으로 접어들면 고용 시장은 또 후행적으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네요라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아마 시장과 차이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명히 노이즈거리는 분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투심이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맞아요. 금방 다 해결될 네. 지금은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는 거는 아직은 하락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러니까 버블 붕괴라든지 리세션이 도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쇼크는 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누가 팬데믹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강하게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연준의 어떻게 보면 강한 금리 인하 그리고 재정 지출이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팬데믹과 같은 국면이 아니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줬을 때 충분히 금융시장에서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가계부채가 70%입니다. 네. 기업부채도 70%.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이 은행들의 예대율이 있거든요. 예금 들어온 예금 대비 나가 있는 대출의 비율이 네. 70%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시계를 돌려서 금융위기, 네. 닷컴 버블 때를 생각해 볼까요?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뭐가 문제냐면 돈을 못 벌고 있는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줘서 그렇지. 집 사라. 음. LTV 120% 이런 사이클이었어요. 네. 그게 또 그 돈을 누가 빌려줬나요? 은행이 빌려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더 이상 못 올리고 빠지거나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으면 누구의 부실이 되나요? 은행. 은행이 부실이 되는데 근데 나가 있는 돈이 100%가 넘었었어요. 예대율이. 더 시간을 돌려서 닷컴 버블 때 닷컴이라는 얘기가 들면 돈을 못 버는 기업들한테 돈이 막 나갔죠. 나갔는데 실체 없다. 그리고 빵 터졌을 때 보니까 얘네들의 손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금융권의 손실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예대율이 100%가 넘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예대율이 70%고 나가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70대. 네. 근데 지금 투자를 누가 중심으로 했나요? 현금 흐름이 왕성한 AI, 빅테크 기업들이었죠. 빅테크들이 많이 했죠. 그러면 빅테크 기업이 소일사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거 투자해놓고 수익성 안 나오면 어떡해? 근데 수익성 안 나오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익성 안 나오는 게 금융권의 리스크가 되나요? 각 개별 기업의 리스크다. 그렇죠. 금융권까지 확장되는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장을 위한 금리를 내렸을 때 금융권이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70%라는 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가 있는 자산의 3에서 40%가 부실화된다라도 47, 28 하면 예대율 안에서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정도 수준도 충격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때는 예대율이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보시면 금리 인상하고 나서 미국의 지역은행들 부도 위기 한번 났었죠. 큰일 난다 이거 봐라 금리 인상하니까 드디어 약한 골이 터지기 시작했고 금융권 리스크 되고 이제 실물시장 망가진다고 했는데 1년짜리 BTFP라고 단기 유동성 보강 정책이 있었거든요. 신고가 날려버리잖아요. 그만큼 회복 탄력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권과 지금 투자가 연결고리가 강한가가 중요한 건데 제가 보는 지표로는 아까 예대율도 말씀드렸고 기업 부채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도 말씀드릴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설사 여기서 뭔가 약간의 변동성을 주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장창 무너지면 아 모두가 공포를 맛봤을 때 사라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2,500을 다시 깨면 과연 살 수 있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는 사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거는 사실 우리가 못 사게 만들죠. 근데 그 못 사게 만드는 본능을 이기고 사야 된다. 용기를 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이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하나의 시그널로 장단기 금리 역전차.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벌어졌다가 다시 해소가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보통 경기 침체가 오지 않냐. 왔었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 그런 타이밍 아니냐 이런 의견들 있거든요. 미국 2년물과 10년물 기준으로 딱 1bp 차이가 남았어요. 10년물이 2년물보다 1bp 조금 올라가면 이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도 그렇고 2008년의 금융위기, IT 버블 모두 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위기가 왔습니다. 네. 근데 그 지표 현상을 왜 그렇게 나타나냐면 아니 단기금리 즉 기준금리 올리면 2년물이 빠르게 오르잖아요. 자 단기금리가 오르면 장기 성장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드 커브가 이렇게 눕고 결국에 가서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네. 역전이 됐는데 내리는 구간은 뭔가요? 단기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때 그러면 내리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안 좋지만 나중에는 좀 좋아진다고 이렇게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서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회복되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하다고 금리 인하하는 사이클하고 만나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해석을 처음에 리세션 컷이냐 보험성 인하냐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저는 리세션 컷인지 보험성 인하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리세션 컷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강한 리세션이지 회복 불능의 그런 리세션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 커브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수익률 커브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오면 리세션이다 라는 등식보다는 그게 왜 그런지, 그건 금리 인하했기 때문에. 네. 근데 금리 인하했을 때 은행권의 소위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강한지를 같이 봐야 된다. 예대율, 기업의 부채 비율, 그리고 가계의 DSR,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금융권이나 금융당국에서 계속 보는 이유는 그게 기초 체력의 또 하나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지금 미국은 그게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좀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어떤 주식은 장기 투자 개념으로 모아가도 갈 되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 주식은 그러한 그 가격 메리트가 해소되는 시점에 트레이딩을 하는 정도. 한국 시장을 말씀드리면 한국 시장은요. 만약에 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지표만 보고 추세적인 상승이 언제 나왔냐라고 얘기 들으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가 아니라 종료될 때. 종료될 네. 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종료될 때 드디어 우리나라는 박스피를 탈피해야 된다. 잘 말씀을 드려보면 공교롭게도 2016년, 17년 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2006년에서 2007년 장인데 10년 단위로 생각하면 2026년, 2027년일 수도 있겠죠. 올만하네. 최근 이제 한 번은. 왜냐하면 이게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말장난 같지만 올리기 시작했던 게 있었던 거고 네.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 전에 내렸기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네. 그 전에 내렸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기업과 가계가 부채를 이만큼 올려요. 네. 소위 말해서 레버리징 사이클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기가 더 이상 못 가면 금리도 또 올리다 보면 디레버리징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뭐냐면 LG엔솔이나 카카오뱅크, 플랫폼이나 2차전지 같은 기업들이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네. 10년 전에 산업재들, 조선, 건설, 그때 현대상선 같은 기업들이 사실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IT란다. 금융위기 우리나라의 IMF 이전에 정실자본주의 그리고 막 엄청난 그 어떤 산업 캐파가 늘어났을 때 부채 비율 400%인 기업들이 2003년부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잘 보시면 굉장한 박스피였습니다. 그때 뭐 기아가 현대 인수되고 그렇죠.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컨솔리데이션이라든지 어떤 퇴출되는 기업들이 나오는 구간이 박스피인데 그 구간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금씩 내리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빠르면 11월이고 지금 근데 이창용 총재가 연준보다 늦게 내린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금리 인하 해주면 시장이 달려갈 거야.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 즉 구조조정이라든지 자본의 증가 속도가 조금씩 천천히 갔을 때 드디어 예를 들어서 금리 입장에서도 3.5%가 앞으로 한 4-5번 내리게 되면 2%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그게 한 2026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교롭게도 10년 단위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한국의 코스피는 그러면 언제 추세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할 것이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마무리될 때. 우리가 보통 미국 금리 인하 때는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그 일어나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확 달려드는데 그쵸. 한국은 일단 금리 인하하고 그 인하한 효과들이 시장에서 구현되는 발현되는 그 시점 그게 그쵸.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 그쵸.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레버리지 사이클을 가져가면서 생산성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먼저 가는데 우리는 후행적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레버리지 사이클을 좀 감내하는 구간이 지금 필요한 거죠.